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정리하는 조프로의 경제 백불 시간입니다. 오늘도 YTN 조태현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보통 FOMC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열어서 네네. 예상대로 또 한 번 기준금리 올렸네요. 맞습니다. 미국 연준이 지난달 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예. 0.25%포인트 인상을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상승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지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예. 따지고 보면은 지난 6월에는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 예. 10차례 연속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쉬었고요. 이번에 다시 인상을 한 겁니다. 사실 지난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스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서 이번에는 인상이 유력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살펴보면은 이번에 왜 기준금리를 높였냐? 역시 물가가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미국 물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예. 여전히 정책 목표인 2%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예.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최근에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이렇게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음에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지난 2분기 성장률이 간밤에 나왔는데 예.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2.4%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예. 시장 예상치가 2%였으니까 0.4%포인트나 그걸 상회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상보다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예.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면은 물가에도 상승 압력을 주게 됩니다. 사실 5.25%나 5.5%나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요. 예. 결국 심리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높임으로써 시장의 기대감을 견제하겠다라는 성격으로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지금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네. 이번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그냥 높일 거로 예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아닙니까? 지금 불확실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또 혹시 인상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지난달 FOMC에서는 연내 2차례, 그러니까 한 번 더 기준금리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파월 의장의 말이 아무래도 중요하겠는데요. 원래 명확하게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호하게 말하는데 예.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욱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죠. 추가 인상을 묻는 말에 기준금리 결정은 그때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나오고는 있지만 한 달 자료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예. 그러면서 데이터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데이터가 뒷받침이 된다면 9월에도 기준금리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다만 데이터에 따라서는 기준금리 동결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를 시장에서는 비교적 비주기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번 FOMC 뒤에 당연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미국 쪽의 분위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7월 인상이 이번 인상기의 마지막일 것이다 예. 라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지는 모습입니다. 여러 곳에서 평가가 나왔는데요. 예.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이런 곳 모두 추가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거의 모든 곳에서 비슷한 의견인데요. 예. 그렇다고 9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9월에도 넘어뛰고 11월에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금리 인상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사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죠.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크다는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지금 조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게 제일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날 증권 시장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요? 미국 증시를 말씀을 드리면요. 예. 사실 그날은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예상이 됐던 그냥 거니까요. 사소하게 움직이는 정도였고요. 예. 반대로 간밤에 뉴욕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예. 최근에 뉴욕 증시의 상승폭이 좀 컸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차익을 실현하라는 압박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이런 측면들이 오히려 또 기준금리를 높일 수 있는, 예상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걱정은 사실 이거죠. 뭐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 또 올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그 격차가 2%포인트까지 더 벌어졌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번 달에 그 이미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동결했지 않습니까? 다음 네. 달에 금통이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 고민 크겠는데요. 금융당국.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2%포인트라는 격차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사상 초유일입니다. 안 가본 길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국은행이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거든요.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거는 역시 자금 유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과서를 보면은 기축통화국의 금리가 더 높다면은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이게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정황이나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그나마 물가가 안정적인 편이라는 점입니다. 지난달에는 2%대로 내려서기도 했고요. 예.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경기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내수 부진하고요. 수출도 부진한데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그러니까 리오프닝 효과 같은 것들이 별로 안 나타나면서 기대했던 하반기의 확실한 반등, 이것도 명확하진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높일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다만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까지 더 벌어졌으니까 고민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국은행도 여러 차례 설명한 건데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을 했지만 미국으로부터는 독립되지 않았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예. 또 최근 들어서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어 보입니다. 예. 사실 금리 인상기에는 높은 대출금리를 통해서 가계대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걸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대출금리 억제에 개입을 하면서 여기에 실패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 격차에 따른 자금 유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중입니다. 예.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본 유출 우려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요. 실제 현상에서는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제적인 체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기계적으로 금리 격차가 생겼다라고 해서 자금이 반드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과거 역전기에도 자금이 유출된 적은 없기도 합니다. 예. 지금 조 기자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말에서 핵심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경제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삼성전자가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에도 조 기자님께서 반도체 성적표 나쁠 거라고 했는데 그 예상 그대로였어요? 예, 그렇죠. 실제로 반도체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월 초에 먼저 잠정치로 한번 나왔고요. 이번에 예. 확정치가 나온 건데요. 예. 다른 점이라면 수치적인 차이도 있긴 한데 역시 사업부별로 실적이 나온다는 점, 이 부분을 짚을 수 있겠습니다. 예. 2분기 매출액이 60조 원 나왔어요.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데 이게 1년 전보다 22.3%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예. 영업이익은 6,685억 원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지간한 회사 매출액보다도 많은데요. 예. 그래도 삼성전자니까 예. 1년 전보다는 95.3% 줄어든 수준입니다. 1년 사이에 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매출액 감소폭이 22.3%고 이익 감소폭은 95.3%니까 이익 감소폭이 훨씬 더 크죠. 예. 이거는 기업의 수익성이 대단히 나빠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반도체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2분기에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에서 4조 3,600억 원 적자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년 만에 이익이 14조 원 증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한 곳이 이렇게 부진하니까 전체 실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다만 좀 고무적인 부분은 1분기 4조 6천억 원에서는 적자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2분기부터 진행했던 감산 효과가 조금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삼성전자는 주요 반도체 제조사 가운데 가장 늦게 감산에 돌입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반도체 재고가 빠르게 줄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예. 지난 5월에 디램과 낸드 모두 재고 정점을 기록했고요. 이후에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낸드 위주로 대폭 감산을 이어가겠다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예.
또 하나 이유를 꼽자면은 최근 인공지능 열풍, 특히 미국 쪽에서 AI 열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주목받는 게 고부가 가치 제품들의 선전입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된 HBM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고대역폭 메모리인데요. 기술적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예. 기존 제품보다 처리 속도가 대폭 개선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당연히 가격은 훨씬 비싸고요. 예. 이렇게 엔비디아 AI 열풍이 불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엔비디아는 AI 분야에서 주로 쓰는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GPU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여기에도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겠죠? 예. 당분간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AI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모든 그 운명을 AI에 맡길 수도 없는 거.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은 어때요? 지금 반도체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까지 가장 문제됐던 게 재고 문제였거든요. 재고.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까지 감산에 나서면서 이런 재고 문제는 조금씩 해결이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예. 최근에 TSMC나 아니면 마이크론 같은 곳에서도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나온 것들을 보면요. 예. 확실히 재고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시황 역시 바닥은 지금 찍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게 본격적인 반등으로 확실하게 가느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불확실한 점이 많은데요. 예. 역시 중국 문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반도체를 상당히 많이 소비하는 게 중국인데 지금 예.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중국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중국 경제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장기 저성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중국 쪽에서 네. 수요가 확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반도체 회복 역시도 다소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금리 올려서 그렇고 중국에서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힘들고 참 경제만큼은 정말 국경이 없네요. 예. 그렇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실업률이 20%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미래 자체가 불투명하다라는 우려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확정 실적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사업부별로 나온다고 그러셨습니다.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부별로 나왔는데 모바일 관련한 얘기도 좀 하고 있던데요. 신제품도 나오고 그렇죠. 있다고. 최근에 언팩 행사, 예. 이게 좀 많이 주목을 받았죠. 예. 삼성전자가 언팩 행사를 처음 시작한 게 지난 2010년이거든요. 예. 당시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갤럭시 S 첫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사실 저도 당시에 삼성전자를 취입하고 있어서 여기에 출장을 갔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갤럭시 언팩 행사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국내에서 진행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예. 이번에 공개한 제품은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 그러니까 폴드 시리즈죠. 그리고 갤럭시 워치, 태블릿 신제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폴더블이 핵심이었고요. 예.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자면은 혁신보다는 안정 속에서 개선을 택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접히는 부분이 많이 줄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예. 반대로 배터리나 발열 문제, 카메라 성능 같은 것들은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편이고요. 예. 어찌됐든 폴더블4는 빠르게 성장하는 제품군이고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한 80%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폴더블4를 사고 싶다면 삼성전자 외에는 대안이 별로 없는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언팩 행사는 기존보다 2주 앞당겨서 진행을 했는데요. 예. 역시 하반기 실적의 버팀목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반도체는 당장 말씀드린 것처럼 극적인 반전이 어려우니까 모바일에 큰 기대감을 갖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실제로 지난 2분기에 삼성전자 MX 사업 부문의 실적을 보면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예. 한 20%가 줄었는데요. 그래도 영업이익은 3조 원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모바일이 삼성전자의 모바일? 하반기 실적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지켜봐야겠는데요. 참 이런 가운데 지금 우유값이랑 또 유제품 값도 오른다고요? 맞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른 건데요. 예. 원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신우유 그리고 발우유 같은 신선 유제품에 쓰는 음용유용 원유가 있고요. 예. 그리고 치즈나 분유 같은 가공 유제품에 쓰는 가공유용 원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유는 기름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건 이제 국제 유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예.
낙농진흥회가 11차례 회의에 걸쳐서 원유값 가격 협상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나왔는데요. 예. 일단 음용유용 원유는 10월부터 리터당 가격이 88원 오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1,084원이 되고요. 가공유용은 87원이 올라서 887원이 됩니다. 예. 사실 이번에 원유 가격이 오르는 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예. 사료 비용 같은 원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다고 해도 오름폭이 꽤 크긴 했습니다. 지난 예. 2013년 원유 가격 연동제를 도입한 뒤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아유, 자꾸만 뭐 물가 오른다니까 걱정됩니다. 안 좋은 소식밖에 없죠, 요즘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조태영 기자와 함께 한 주간 경제 이슈 정리했습니다.